여러분, 북촌 한옥마을의 이 고즈넉한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수백 년 된 역사를 떠올리기 쉽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전통이 사실은 100년도 채 안 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옥마을 전체가 사실은 1920년대에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계획 도시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요, 일제의 압제에 맞서서 총칼 대신 집으로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건축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기농 정세권 선생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총칼이 아니라 집으로 싸워야 했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 민족이 발붙이고 살 땅 자체가 위협받던 1920년대 경성의 위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1920년대 경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가 아주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에서 온 조선인들, 또 일본인들이 막 뒤섞이면서 집이 너무 부족해진 거죠. 특히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인들이 남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히다가 결국엔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북촌까지 넘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정세권 선생이 건양사라는 부동산 회사를 세워서 이 문화적인 침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종의 건축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정말 기발했어요. 그냥 집을 많이 짓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옥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가 그의 핵심 전략을 딱 보여주죠. 그 당시에 양반들이나 살던 1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을요, 평범한 조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20평대 소형 한옥으로 과감하게 쪼갠 거예요. 이게 그냥 집을 작게만 만든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린 혁신이었죠. 이게 바로 북촌에 왜 그렇게 많은 한옥이 빽빽하게 들어서게 됐는지에 대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그의 도시형 한옥은 전통적인 대저주택이랑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 채로 흩어져 있던 전통 한옥이랑은 다르게 정세권의 한옥은 모든 공간을 미음자 형태로 딱 압축해서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거, 밖에 있던 부엌이랑 화장실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디자인만 바꾼 게 아니에요. 부자들의 과시용 주택이 아니라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중산층 가족을 위한 진짜 실용적인 삶의 공간을 제안한 겁니다. 말 그대로 주거혁명이었죠. 이 모든 변화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에 시달리지 않는 더 위생적이고 더 편리한 삶.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집을 판 게 아니었던 거죠.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살 돈이 없으면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 정세권은 건축 설계의 벽뿐만 아니라 이 금융의 벽까지 허물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의 은행들은요, 한옥의 가치를 실제 건축비의 한 20-30% 정도로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은행 대출로 집을 사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금융의 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세권에 뭘 했느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할부 분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건양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집을 짓고요.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계약 후에 바로 입주해서 매달 저렴한 돈으로 집값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죠. 회사가 직접 은행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혁신적인 금융 모델 덕분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이 모든 건축적, 금융적 혁신은 사실 더 큰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사업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비밀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가 부동산 개발로 벌어들인 그 어마어마한 돈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수익의 90%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바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자금이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던 독립운동 단체 신간회, 그리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싸웠던 조선어학회, 이 단체들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 바로 정세권 선생이었던 겁니다.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조용한 독립운동 후원자였던 거죠.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의 개발은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땅과 문화 그리고 삶을 지키는 수단이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총 대신 기와를 올리고 벽돌을 쌓아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키려 했던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건축왕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의 유산은 지금 우리 곁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이런 애국적인 활동은 결국 일제의 혹독한 탄압을 불렀습니다. 그는 결국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평생에 걸쳐 이룬 모든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건축왕의 너무나도 쓸쓸한 마지막이었죠. 하지만 일제가 그의 재산은 빼앗아갔을지 못마도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만큼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산은 은행 계좌의 숫자로 남은 게 아니라 바로 이 거리와 골목, 집들 속에 건축물로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촌은 그냥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그 치열한 생존, 혁신, 그리고 저항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기념비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그 공간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